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사업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규제와 법령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후반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때 이 네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네 마리의 용이라 해가지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른 시간에 도약했던 나라인 것 같고요. 요즘 현재에서는 뭐냐면 아시아에 5마리의 호랑이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5마리의 호랑이는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 5나라가 예전에 아시아의 용처럼 세계 경제 흐름의 기본을 짓는 데 다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의 경제 추적 속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단지 국내의 유통망뿐만 아니라 세계 유통망까지 기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경쟁과 다양화, 다변화 세계의 흐름 속에 계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대표님들의 경영 마인드가 진짜 법인의 대표로서의 경영 마인드인지 개인 사업자 마인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4차 산업에 역점을 둔다든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처 불가능한 요소인 첨단 부품을 개발한다든가 IT 분야라든가 제조 기술 분야에 중심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우리 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안정성을 먼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적인 안정성. 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오던 중소기업도 이제 뉴스에서 듣던 대기업처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산업계의 세대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를 한번 봤었어요. 여러 항목 중에서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님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40대 이상이 40.3%입니다. 50대 이상이 47.13%고요. 60대 이상이 27.1%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세대 교체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 길을 먼저 걸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세대 교체가 잘 된 기업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세대 교체를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은 많이 도산이 된다든가 M&A 매각되는 케이스가 통계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후임 인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재 일본처럼 제3자 매각, M&A 매각, 폐업 등의 모습이 다가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냐면은 후임 인재, 세대 교체를 위한 후임 인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표님도 이런 시간과 노력과 땀을 이겨내서 대표님이 되었듯이 이런 인재들을 키워낸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대표님이 이 회사를 일궈놨던 노하우라든가 마케팅 전략 또는 인맥관계, 자금의 운용이라든가 시장 개척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장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대표님이 그동안 일궈낸 지금을 바탕으로 명가 시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책정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인데요.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는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대표님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다고 해서 전문 경영인을 드리겠다? 이것 또한 대표님들이 망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님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많은 내가 만들었던 이 일궈냈던 이 회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소위 말하는 가족기업 형태죠. 우리 가족들한테 넘겨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대표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은 뭐냐면 대표님 자신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정에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업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TV도 연속극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물론 골프 TV, 골프 채널을 많이 보십니다만은 경제 채널을 많이 보시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경제 채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의 장래성을 뭘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가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아니면 곧바로 대표님 회사에 입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다라면 그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우리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경력이 없다라면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1년이나 2년이 지나게 되면 자녀들을 꼭 임원으로 등재시켜 주라라고 저는 권유를 합니다. 1년, 2년이 지나면 임원으로 등재를 해라. 네네. 즉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왕관의 무게를 느끼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입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이 경영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세대이다 보니까 대표님의 경영 파트너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까지 경영을 잘해 오셨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내 경영의 파트너를 입사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영자의 임원이라고 봅니다. 또한 직위는 말단이면서 급여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이 준다? 이것이 훨씬 더 비합법적이고 더 위험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보면 송금불산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기장에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법상으로 송금불산입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일이 다르기 때문에 직위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임원의 직위를 주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녀분이 임원의 직위를 가졌을 때 그때랑 일반 직원의 직위를 가졌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급여 자체도 보통 직원들의 경력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원에 맞는 임원 급여를 주고 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의 상여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표님의 생각대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관 규정입니다. 예, 전관 규정을 변경해 놓고 여기에 준하는 합법적인 내용으로 급여나 상여가 나가야만이 합법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전관의 규정을 넣어놓고 또한 임원의 보수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근로자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임원들은요, 보수 계약서 안 쓰시잖아요. 이것도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만이 나중에 퇴직금 규정까지 적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의 급여나 상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모르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대표님들은요, 민법상에 보면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보수를 가져가면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채용할 때는 대표님이 면접 봐서 채용하시고 취업 규칙에 맞춰서 4대 보험 넣어주고 보수 주고 퇴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님은요, 보수를 가져가면 안 된답니다. 연말에 상여금만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급 납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 속에서 주급 납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보수가 원칙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법 규정을 봤더니 우리 회사의 규정을 넣어놓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급여나 상여를 가져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세법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맞춰서 대표님의 회사에 대표님의 보수나 급여, 상여, 모든 퇴직금까지 합법적으로 규정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관에 규정을 넣어놓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세법상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규정이 없이 지급한 것은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송금 불산입이 돼서 인정을 혹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네, 규정이 없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세무조사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송금 불산입이 돼가지고 법인세라든가 플러스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임원의 급여나 상여나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자금 출처 소명이 됩니다. 네네. 앞으로 대표님들이 어떤 자산을 형성할 때, 재산을 형성할 때 대표님 명의로 가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증여나 상속으로서 세금을 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 소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앞으로의 자산의 또는 재산의 증식은 자녀 이름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CI, FIU, CTR, STR, NTS 시스템 속에서 전부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임원으로 하게 되면 자금 추적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라든가 또는 나중에 상속세도 퇴직금 가지고 큰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이게 규정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는 건지, 혹시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부인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 과도한 경비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익 처분에 대한 상여금입니다. 대표님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상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 모두의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과다한 지급은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혹시 사례가 있었을까요, 우리 단장님? 네.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성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연말에 규정이 없는데 갑자기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상여로 처리하고 싶다. 상여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꺼번에 상여를 지급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익이 연말에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연중에 이미 비용 처리를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익이 남은 거죠. 그렇다면 이 이익금은 누구 돈이냐면 주주 돈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를 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고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들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여로 처리하겠다라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여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상여는 부인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아예 규정이 없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00% 성금 불산입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사업가로 경영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많은 고뇌와 인내와 또는 어려움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대표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직원, 근로자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굉장히 애롭습니다. 그 애로움을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꼭 후임으로서 경영 파트너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단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경영권과 소유권 또 대표님의 창업 정신 또 경영 노하우 또 무형 자산까지 세대 교체를 넘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 경쟁력을 가지고 고용도 증대시키고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가 많이 선진국처럼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목세금이라든가 실질세금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 사실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최종 목적지가 사실은 가업승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가업승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